9월 29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일본의 차기 총리로 확정됐습니다. 조금 전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건데요. 10월 4일 스가의 뒤를 이어 일본의 100대 총리로 취임합니다. 기시다 전 외무상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직접 서명한 당사자기도 하죠. 이와 함께 어제 북한이 쏜 발사체가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밝혀졌다는 내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할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처럼요. 오늘 아침부터 화천대유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천대유 대주주의 누나가 윤석열 전 총장의 부친 집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윤 전 총장은 매수자를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어젯밤 여야 대선 TV 토론에서도 대장동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압박하자 이재명 지사는 경찰 취조를 하느냐며 날선 반응을 보였죠. 추미애 박용진 후보도 공방에 참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선 홍준표 의원이 총장 시절 대장동 사건을 몰랐다면 무능한 거라고 지적하자 윤 전 총장은 무능에 죄송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예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회의는요. 박마커, 신채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회 예청자 정의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국회 상황이 유동적이고요. 또 화천대유 관련한 속보가 어제도 그랬지만 많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요. 속보 수시로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류 실장, 그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는요. 매일매일 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 문제가 또 불거졌고 오늘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이제 부친 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공방이 벌어졌는데 관련된 속보들은 일단 국회 상황실에서 저희가 짚어볼 텐데 오늘 이재명 지사하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아주 날선 그런 신경전을 벌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 봉고파직, 위리안치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날선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정의원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있다가 그 뜻과 맥락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즉각 반응을 했는데요. 이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확 찢어놓겠다 이렇게 응수를 했는데 오가는 말의 수위 갈수록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지금 설명 안 한다는 거죠? 네. 네, 이따 좀 자세히 설명해 줘요. 네. 위리안치라고 그랬죠? 위리안치. 네. 자, 좋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논란도 계속해서 관련 속보들이 있으니까요. 상황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 나온 속보죠. 스가 총리의 뒤를 이을 일본의 100대 총리는 과거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었던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으로 결정됐습니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기도 하죠. 한일 관계 등 외교 정책 방향은 기존의 아베 스가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일단 나오고 있죠. 관련 내용 잠시 후에 저희가 짚어볼 거고요. 북한이 어제 새벽 쏜 미사일의 정체는 신형 무기 초고음속 미사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소식 신채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맞춤형 종합 뉴스 큐레이션 뉴스픽 5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할 픽은요. 스가 가고 기시다 온다. 그리고 극초음속 화성 8형. 엿새째 요일 죄다 계륵이 된 언론중재법. 마지막은 일상이 거짓으로 꼽았습니다. 자, 첫 번째 픽 시작해 볼까요? 근데 이 정회원 분들이 국장이 언제 백신 맞으시는지 너무 궁금해하는데 백신이요? 네, 8월에 맞죠. 선임 조멘토가 진행을 언제 하느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는 그래요? 정회원님들이 백신 맞으면 좀 빠져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복국장이 자리를 비우면 조멘토가 진행을 한다. 자, 그런데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선임이라고 연장자라고 물려받는 세상은 지났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다정의 최장수 멤버인 저나 요새 물오른 발제 신공을 선보이는 류 실장의 2파전이 아닐까 하고요. 도통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은근히 팬이 많은 박마커, 화제성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후보입니다. 자, 조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속보이자 가장 중요한 국제 뉴스라고 할 수 있는 새 일본 총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비유를 좀 들어본 건데요.
취임 1년여 만에 물러나는 스가 총리 후임 자리를 놓고 기시다와 고노, 다카이치와 노다 이렇게 네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기시다와 고노의 2파전 양상 속에 아베 총리를 등에 업은 극우파 다카이치가 추격조로 따라붙었습니다. はい、領土の意識というのを国内で高めると同時に、日本の主張をしっかりと国際社会に発信を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大事だと思っております。従来から国際司法裁判所への提訴など何度か試みたことがありました。これ以上構造物を作らせない、そのための対応というのがものすごく重要だと考えております。 자, 오늘 오후 1시 1차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 382표에 어제까지 취합한 당원표 113만 명의 표를 의원수 비율로 환산한 382표, 총 764표를 놓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대중 인기도가 높은 고노 후보가 다소 우세할 거다, 이런 예측을 깨고 기시다가 256, 고노가 255, 기시다 후보가 한 표 차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두 후보 다 과반을 넘기진 못했죠. 자, 결국 승패는 국회의원 표 비중이 약 90%로 커지는 2차 결선 투표에서 갈렸습니다. 일본 정치판에선 여전히 파벌과 원로의 힘이 건재한데 기시다 후보, 소위 기시다파에 속하는 의원표에 아베 전 총리의 지원을 받는 다카이치가 연합전선을 꾸리면서 보수 진영의 표까지 싹 끌어왔습니다. 총 429표가 걸린 2차 결선에서 총 257표를 얻어 고노 후보를 87표 차로 물리치고 압승을 거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민당 총재직에 오른 기시다. 다음 달 4일 열리는 임시국회 표결을 거쳐서 일본의 100대 총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 과연 어떻게 될까요? 慰安婦問題は当時の軍の関与のもとに多数の女性の名誉と尊厳を深く傷つけた問題であり、かかる観点から日本政府は責任を痛感しています。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기시다 전 정조 회장은 2015년 아베 정권의 외무상이던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에 직접 서명한 당사자입니다. 한일 관계 등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강경파로 분류되고요. 한국이 과거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계속해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새로 출범할 일본 내각과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일본 내부적으로는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일본에서는 결국 땡땡의 선택, 땡땡의 힘이 선거를 지배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기시다 후미오 전 외상. 고노가 젊은 의원들의 표를 끌어모으며 급부상하자 다급해진 그는 アベノミクスによって企業収益 GDP と多くの数字が上がった。間違いなく経済は成長したと思っています。 아베의 아킬레스건인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네, 이 땡땡의 정체는 아베였습니다. 스가 총리가 그랬듯이 아베 전 총리의 지지 없이는 누구도 총리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게 일본 정치의 현실이라고 하죠. 자민당 개혁을 앞세운 반아베 성향의 고노가 의원표에서 밀려 패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일본 정치가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픽은 극초음속 화성 8형입니다. 자, 어제 회의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뭔가 이 시각 노스룸을 좀 다시 소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9월 들어서 북한 관련 뉴스가 다시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북한이 쏘아올린 단거리 발사체의 정체, 극초음속 미사일이었습니다. 국방과학원이 어제 오전 자강도 용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인 화성 8형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시험 결과 목적했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요구를 만족했다. 네, 어제 우리 합참은 이 미사일의 정체에 대해서 비행거리나 속도, 고도 등이 그동안 북한이 발사했던 발사체와는 다르다, 분석이 더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북한이 처음 선보인 신형 무기입니다. 극초음속 활공체가 탄도미사일에 실려 발사됐다가 고도 30에서 70km에서 분리된 뒤에 성층권에서 코스를 바꿔가면서 활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속도는 마하 5 이상이라 요격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1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개발 도입할 데 대한 과업, 대륙간 탄도 로켓 개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시키며 핵 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를 보유할 데 대한 과업이 상정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합참은 지금은 개발 초기 단계로 실전 배치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한미 연합 자산으로 탐지와 요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것도 아직은 이 시험 단계 수준이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의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중잣대 이런 것들을 포석을 깔아놓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대응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계륵된 언론중재법. 자, 어제 또다시 결렬된 언론중재법 논의, 이번엔 꼭 처리하겠다 다짐을 했지만 오늘 상황도 별반 다를 건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늑대가 온다 이렇게 소리치는 양치기 소년이 떠오를 정도인데요. 잠시 헤어졌다가 3시 반에 다시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쟁점 그대로입니다.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다음 오늘 17시 오후 5시에 다시 만나서 언론중재법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어렵고요. 내일 19일 본회의를 오늘 본회의 개최 시간은 4시 협상이 있은 뒤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시 회의가 최종 회의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 시작된 4시 회동도 최종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개최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에게 언론중재법 버리긴 아깝고 먹을 수는 없는 계륵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논의를 해가지고 합의가 안 되면 안건 상정해서 표결 처리를 하는 것을 단독 처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본회의에 상정돼서 표결 처리하는 것이 국회법 원칙에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송영길 대표 말대로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반을 훌쩍 넘는 압도적인 의석을 보유하고 있고 과거에도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번엔 눈 딱 감고 강행하지 못하는 걸까요? If this amendment is adopted with this kind of disproportionate punishment for being placed on the media, it will send a negative message to others around the world who are looking to Korea as a role model in this context of media freedom. 국내 언론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 유엔까지 언론중재법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러한 문제 제기를 충분히 검토하라라고 나섰죠. 따라서 강경 지지층만 믿고 밀어붙이기엔 민주당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자, 4시 회동 속보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은 엿새째 요일 최다인데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885명을 기록하면서 다시 크게 늘었습니다.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화요일 기준 최다, 엿새째 요일별 최다 숫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10월 연휴 기간과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이동량 증가로 인한 감염 확산이 현실화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다행히 치명률은 갈수록 줄고 있죠. 백신 덕분입니다. 1차 75.5%, 2차 48%의 접종률을 보이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수는 9월 첫째 주 389명에서 넷째 주 324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확진자는 늘고 치명률은 줄고 정반대의 상황에 정부의 고심도 큰데요.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를 오는 금요일에 발표하는데 확진자 수만 보면 연장을 해야 합니다. 자, 한편으론 10월 말로 위드 코로나 도입 공언을 해놓은 상황이죠. 전문가들은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동량은 최소한으로 감소시킬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방역 완화 시그널이 주어지면 국민들은 사실은 더 먼저 움직여요. 맞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픽, 일상이 거짓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 당시에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스테퍼니 그리샴이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출판했습니다. 말이 회고록이지 폭로에 가까운데요. 4년간 일상적인 거짓말이 마치 에어컨처럼 백악관에 침투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언론 노출을 꺼리던 멜라니아 여사에겐 라푼젤이라는 별명이 붙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멜라니아 여사에게 욕설 섞인 고함을 내지른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딸 이방카는 회의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아빠라고 불러서 눈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 트럼프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그리샴이 돈을 벌기 위해 책을 썼다면서 슬슬 반격을 시작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아무튼 뭐 19금이라 제가 옮길 수는 없지만 회고록에 별 내용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유독 또 회고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측근들이나 또 친인척이 회고록을 내는 경우가 많았고요. 자, 조금 전에 스가 총리의 뒤를 이을 일본 총리로 기시다 전 외무상이죠. 전 정무조사회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거는 원래 이제 자민당 총재를 뽑는 선거잖아요. 하지만 일본은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거고요. 10월 4일 국회에서 100대 총리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저희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요. 이제 기시다 신임 총리는 전에 이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직접 서명한 당사자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어떤 외교적인 좀 행보가 펼쳐질지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는데 원래는 고노 행정개혁상이 1차 투표에서 좀 많이 앞서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 예상이 뒤집혔죠, 조멘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모두 4명이 후보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기시다와 고노 이렇게 2파전 양상이었습니다. 기시다는 국회의원표에서 우위를, 고노는 여론과 당원표에서 우위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의원과 당원표가 동일하게 반영된 1차 투표에서 기시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 표 차이였죠, 한 표. 딱 한 표. 네, 기시다가 256표, 고노가 255표였고요. 그래도 1차에선 고노가 이길 거란 예상을 뒤엎고 기시다가 한 표 차 승리를 거둔 겁니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없었기 때문에 1위만 놓고 2차 결선 투표를 진행했고요. 2차에선 의원표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예상대로 기시다가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류 실장, 새 내각 출범 후에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합니까? 네, 일단 기시다는 앞선 정책 토론회에서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려면 한국이 먼저 해법을 내놔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강제 동원과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에 이 피해자 보상을 위한 화해와 평화재단에 일본 정부의 예산을 낸 것을 큰 성과로 꼽아왔고요.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상 이 재단이 와해된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드러낸 것으로도 알려집니다. 네, 아까 이제 신차커가 발제에서도 설명했죠. 땡땡의 뭐 영향력이 여전하다. 그러니까 아베 전 총리의 그 입김이 지금 이제 마쿠에서 여전하기 때문에 글쎄 뭐 크게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제 스가 총리가 퇴임 전에 마지막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은 마지막까지 욕을 먹는 분위기죠. 네, 스가 총리가 1년간의 짧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게 됐는데요. 어제 일본 내 코로나 긴급 사태를 해제한다는 마지막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끝까지 소통을 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기자회견 장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ようやく社会経済活動の正常化が見えてきました。私自身がお約束してきた安心とにぎわいのある日常の回復に向けて段階的に制限の解除を進めてまいります。
네, 스가 총리는 회견에서 대부분 긴급사태 전면 해제와 백신 접종 가속화 등 자신이 코로나 대응에서 거둔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인 교도통신은 일부 질문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는 등 마지막까지 설명이 미흡했다는 지적 피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연임을 포기한 이유,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를 포기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했습니다. 어제 회견 자체도 약 1시간 만에 사회자가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끝이 났다고 합니다. 네. 자, 코로나 소식도 좀 간단히 짚어볼게요. 정부가 10월 말이나 이제 11월 초 위드 코로나 도입 계획을 지금 뭐 천명하고 있잖아요. 백신 패스 얘기가 계속 나오죠. 네, 현재 백신 패스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등 백신 접종 선진국에서 실시 중인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서 백신 접종자에게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 이용 제한을 풀어주고요. 반대로 미접종자에겐 불이익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 설명 들어볼까요?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기 때문에 미접종자분들은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현재 유행과 중증 사망자 발생은 접종 미완료자가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백신 패스 도입의 목적은 미접종자들을 보호를 하고 또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고요. 뭐 다들 이제 운영진들도 이제 1차 접종은 했고 저하고 박마커는 이제 2차 접종까지 끝난 상황이죠. 네, 좋습니다. 자, 신체科학으로는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또 한일 관계가 워낙 중요하니까요. 일본 총리 소식으로 잡겠습니다. 자, 일본의 새 총리의 한일 위안부 합의 기시다입니다. 검찰이 오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화천대유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거죠. 윤석열 전 총장 아버지의 자택을 산 사람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라는 사실이 새로 알려지면서 이 대장동 의혹이 윤석열 전 총장과도 새로 연결되는 분위기인데 이 소식까지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죠. 이 아수라장이다, 복마전이다 얘기가 많은데요. 오늘 국회 상황실은 대장동 픽5로 꾸며봤습니다.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픽5요. 화천대유 압수수색 그리고 특검 공방. 점입가경 화천대유, 김만배, 윤석열, 50억 2030입니다. 오늘 상황을 보여줄 첫 번째 픽은요. 화천대유 압수수색입니다. 화천대유 간판이 걸린 사무실 입구인데요. 이 검찰 관계자와 직원들이 이렇게 모여 서 있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9시 40분쯤부터 이 화천대유 사무실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천화동인 4호죠. 남욱 변호사의 이 강남 사무실과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실 등도 압색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키맨이죠. 남욱 변호사 그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 두 사람의 메신저 역할을 한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셈입니다. 남 변호사는 미국에 있다고 하죠.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검찰이 어제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하루 만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김호수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서 수사팀 구성을 어제 바로 승인했다고 했습니다. 공공수사 2부와 경제범죄 형사부에 배당돼 있는 것을 합쳐서 신속,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겠다는 검찰총장의 의지가 있어서 바로 승인했습니다. 네, 수사팀은요. 서울중앙지검 4차장 아래에서 이 타 검찰청에서 파견받은 3명을 포함해서 이 검사 10여 명 그리고 대검 회계분석관으로 이제 꾸려졌는데요. 박범계 장관은 특별수사팀으로 불러도 무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천화동인 5호죠. 정영학 회계사를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그리고 윤창현 곽상도 의원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죠. 국민의힘도 이 지사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등 9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여야의 고소고발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키는 검찰이 잡았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설계를 하고 남군 일의 최대의 게이트라고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검찰 수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 대장동 뉴스픽 특검 공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죠. 민주당은 정치 공방으로 흐를 수 있는 특검 대신에 검찰 수사를 신속히 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캠프의 대장동 TF 단장 김병욱 의원과 이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김은혜 의원은 어제 본회의에서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10년 전부터 추진되던 대장동 개발에 LH가 손을 떼게 하고 민간 개발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구 한나라당인 신영수 전 국회의원 그리고 이와 연루된 민간 개발 사업자였습니다. 아무리 조연 배우가 나온들 이 계약을 설계했다는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지사입니다.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묻습니다. 특검으로 가려내야 합니다. 네, 대선 주자들도 직접 나섰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연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에서 실제 이익을 본 사람들, 이 곽상도 의원 아들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라는 주장인데요. 네, 오늘은 이 몸통이 이재명이다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만물창조설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요새 유행인데 뭐든지 이재명이 된다. 뭐든지 이재명이 몸통이다. 뭐든지 이재명이 다 만든다. 이러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저를 그렇게 절대 권력자 또는 절대 지배자 또는 뭐 왕권적 중재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니까 자, 이 사실을 믿는 우리 국민의힘에게 특별한 지시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특별한 지시 뭐냐면요.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겨냥한 겁니다. 박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관련 내용을 지도부가 사전에 알았던 것 아니냐 하면서 이 대표에게는 이 봉고 파직, 그러니까 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김 원내대표에게는 남쪽 섬으로 위리 안치, 그러니까 죄인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 울타리에 가두는 통보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발언 수위가 좀 세죠. 이준석 대표는 즉각 반응을 했는데요. 이 지사가 마음이 급해졌나 보다라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입이 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저는 비례의 원칙으로만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확 찢어놓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도 이재명 지사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특검 거부는 범죄 연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한 건데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더니 정작 특검은 왜 거부하냐는 겁니다. 본인이 설계했고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까지 해놓고 잘못된 것은 모두 다른 사람 문제라고 하면서 왜 특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네, 이 민주당을 향해서도요. 이 특검을 거부하는 건 김경수 지사의 악몽 때문이냐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의혹을 남겨둔 채 대선을 치르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면서 문제가 있었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은 후에 대선에 나서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으로서일까요? 범죄가 있다 이렇게 이미 단정을 하고 있는 듯하죠. 그런데 이 특검 주장 민주당에서도 나왔습니다. 당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인데요. 사견이고 극소수 의견이라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늘 그 논란이 돼가지고 믿을 수 없다, 미진했다, 뭐 이래가지고 한다면 저희들이 뭐 오히려 맞불 작전으로 확 먼저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들불처럼 번지는 거를 좀 차단할 수 있는 방책이 아닌가. 네,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이 특검을 마냥 거부하고 검찰 수사만 하겠다라는 게 좀 명분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죠. 오늘 대장동 현장을 방문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역시 이 이상민 의원의 말을 예로 들면서 특검을 받으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이 세 번째 대장동 뉴스픽은요. 김만배, 윤석열입니다. 뜻밖의 연결고리라고 할까요?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 그리고 천화동인의 3호 김모 씨가요. 윤석열 전 총장의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서울 연희동 자택을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을 좀 살펴봤는데요. 거래는 2019년 4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천화동인 3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지 2달 후인 겁니다. 이 사건을 처음 알린 유튜브 열린공감TV는 이 당시 시세가 33에서 35억 정도라고 했는데 실제 거래는 19억에 이루어졌습니다.
윤 전 총장은 아버지 윤 교수가 고관절 수술을 받아서 계단을 오르내리기 불편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집을 급히 내놨다면서 중개업자를 통해서 이 김모 씨를 소개를 받았고 신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몰랐다고 했습니다.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면 되지 않겠냐라고도 했는데요. 그 부모님 집을 사간 사람이 뭐 김만배 씨의 뭐 누나라고 그래서 어제 처음 알았는데 저 집 보고 위치가 괜찮고 좋다 이래서 또 가격도 뭐 당시 그 내놓은 가격이 뭐 일반 시세보다는 살라고 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팔거든요. 그러니까 저 계약이 그냥 이루어져서 한 것이고 그 사간 사람이 누군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법조 기자 출신이죠. 이 화천대유 김만배 씨. 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총장 시절에 알기는 했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고도 했는데요. 몇 년 전에 어느 그 현직 그 검찰 간부 상가집에서 내가 저쪽 자리에 앉아서 눈인사를 한 번 한 것 같고, 그리고 법조에 있을 때도 내가 본 게 거의 한 9년, 10년 된 것 같습니다. 서로 뭐 그렇게 연락하고 만나는 그런 친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야권 내 경쟁 주자죠. 홍준표 의원은 이 지사와 함께 윤 전 총장에게도 맹공을 폈습니다. 이재명 피고인을 재판 중이던 대법관에까지 손을 뻗치고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의 부친집도 사주는 이상한 행각의 연속입니다.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합니다. 이 썩어 문드러진 대한민국 법조 부패 카르텔은 특검이 아니고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네, 유승민 캠프 역시 이 부친의 고관절 부상으로 급매물로 내놓은 집을 딱 그때 김만배의 누나가 샀다니 이런 우연의 일치가 왜 하필 김만배와 윤 후보 사이에서 일어났을까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네 번째 대장동 픽으로 넘어갈까요? 50억 2030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숫자지만 정회원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 특히 2030 젊은 세대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의원직 제명 카드까지 슬쩍 꺼내 보였는데 곽 의원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 선을 그은 상태죠. 그런데 이 2030뿐 아니고요.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할까요? 대구의 민심도 들끓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이제 대구의 민심은 사실은 거의 폭발적이에요. 그래서 곽상도 의원께서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뭔가 결심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냥 조심스럽게 제가 좀 봅니다. 네, 아들 곽 씨가 천문학적인 퇴직금을 받은 이유 산재 위로금이다라고 했었죠. 입장문에서는 이 이명과 어지럼증 여러 번 쓰러졌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도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말 아침에는 괜찮았던 걸까요? 곽 씨가 속한 아파트 조기 축구회 게시판에는 곽 씨가 수차례 경기에 참석해서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했다. 경기의 히어로가 됐다. 뭐 그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곽 의원 측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2019년 20차례, 2020년 14회 이렇게 축구 경기에 참가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고 영웅이 됐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몸상해가며 일한 사람이 아침에는 펄펄 날았다고 하니 신기합니다. 네, 다섯 번째 대장동 뉴스픽은요. 점입가경 화천대유입니다. 곽 의원 아들 외에도 100억 원에 가까운 퇴직금 혹은 성과급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죠. 전무로 일했던 A씨입니다. 이 모든 임직원들이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 곽병채 씨가 입장문을 썼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이었던 걸까요? 성남시가 주도한 개발로 민간업자들이 돈잔치를 벌였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화천대유의 접대비는 직원 1인당 2,454만 원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100대 기업의 1인당 접대비 54만 원에 45배에 달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로비가 있었던 정황으로 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를 접하던 이 보통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요. 이번 달 월급 명세서 보면 얼마나 박탈감을 느낄지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점입 가경을 보여주는 이 화천대유의 키맨들 한번 살펴보면 유동규, 남욱, 정민용 이 세 사람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 유원홀딩스를 만들어서 동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이 회사 역시 오늘 압수수색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만간 뭐 수사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자료들이 전부 다 검찰로 넘어가서 저 불러다가 다 얘기를 할 거잖아요. 네, 검찰이 오늘 화천대유 압수수색으로 본격적으로 대장동 의혹 수사에 나선 셈인데 또 다른 의혹이죠. 이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연루된 의혹들인데 관련 소식은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대장동 뉴스픽5로 꾸며드린 국회 상황실,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화천대유 압수수색, 검찰 본격 수사, 김만배, 윤석열 연결고리도. 네, 유 실장이 이제 픽5로 좀 분류를 할 만큼 이제 관련 속보가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당사자 관련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곽상도 의원에서 오늘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이름까지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잘 나눠서 이제 속보를 정리를 했고요. 이제 곽상도 의원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어디 사진 보니까 그 대구의 그 지역구 사무실 그 국민의힘 로고 위에다가요, 누가 아빠의 힘이라고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오늘 무슨 그 이벤트가 있었나 봐요. 무슨 이게 대학생들이 그 시민단체하고 가가지고 아마 이제 붙였던 이제 그런 장면을 제가 아까 봤고요. 자, 이제 관련 속보가 오늘 많고 이제 본격적인 검찰 수사도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검찰의 그 녹취록도 지금 많이 지금 제출이 됐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제 관련된 속보가 좀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나저나 아까 이제 그 발제에서도 그 류 실장이 얘기했지만요, 신체커. 오늘 이재명 지사와 야당 지도부 간에 정말 이제 수위 높은 설전이 오갔는데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개발이익 환수제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을 숨기고 또 이재명이 몸통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준석 대표에겐 봉고파직, 직을 파면하라고 했고 김기현 원내대표에겐 위리안치, 그러니까 유배된 죄인을 가두는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발언 분위기는 웃으면서 좀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수위가 상당히 센 발언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즉각 반응을 했는데요. 이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확 찢어놓겠다라고 한 겁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제 반응을 했는데 막말 대잔치에 섬뜩함을 느낀다면서 이 지사의 과거 욕설 발언을 소환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돼서 나는 폭군이 되겠다는 선전포고를 하는 느낌이라면서 대선 후보로 나서기 전에 인성과 개념부터 챙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김만배 씨 관련한 공격을 받았고 또 이제 해명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재명 기사를 공격하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관련해서 전반적인 수사 방향을 뭐 얘기하는 그런 발언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이 그 정치 공방으로 흐를 수가 있고 시간도 길어질 수 있다라고 반대하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 역시 특검 출범에 아무리 빨라도 한두 달이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특검을 통해서 최종적인 진상 규명을 한 게 맞는데 그 전까지는 검찰이 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2010년 국정농단 특검도 예로 들었는데요.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본을 만들어서 한두 달 수사한 뒤에 특검이 기초자료를 인수받아서 수사를 했다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드루킹 특검 역시 검경 수사를 하다가 출범 이후에 자료를 넘겨줬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인 그런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군요. 자, 윤석열 전 총장 부친의 그 연희동 자택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가 지금 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공방이 이어졌는데 뭐 당내에서도 이제 하필이면 이제 그런 우연이 일어나느냐라는 그런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도 있었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김만배 씨와의 이제 관계가 관심사인데 윤석열 전 총장은 잘 모르는 사이다라는 식으로 뭐 특별히 친한 사이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정치인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입니다. 윤 전 총장과 김만배 씨가 몰랐을 리가 없다. 형 동생하는 사이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자, 2016년 박영수 특검에게 윤석열 전 총장을 수사팀장으로 추천한 사람이 바로 김만배 기사였다고 한 겁니다. 박 전 특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팀장을 누구 시키는 게 좋을까라고 하자 당시 김 씨가 성렬이형 어떨까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기자들은 김만배가 윤석열하고 엄청 가깝구나 생각을 했다고 회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도 윤석열 캠프는 모든 게 우연이다 말을 한다는 겁니다. 네, 반면에 윤 전 총장은 이 김만배 씨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 이렇게 직접 밝혔는데요. 상가집에서 눈인사를 한 번 했고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다라고 한 겁니다. 김 씨의 누나가 윤 전 총장의 부친의 집을 샀다는 보도,
친여 성향의 유튜브 열린공감TV가 제일 먼저 했는데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를 한 것에 대해서 이 다운 계약서 의혹, 뇌물 의혹 등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열린공감TV는 앞서 이 준리 의혹을 보도했던 곳이기도 하죠. 윤 전 총장 측은 매매가 19억은 부친이 원래부터 제시했던 가격이고 김 씨는 18억으로 깎아달라고 했다.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도 공개를 했는데 건강상 문제로 급매를 한 것을 뇌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 열린공감TV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김만배 씨는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정치권 로비는 없었다라는 주장을 폈잖아요.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476억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정치권 로비 없었고 회사 운영비로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천대유의 고문들, 대형 로펌을 방북해야 할 정도로 화려한데요. 자금의 행방에 대해선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김만배 씨가 출석하면서도 취재진이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뭐 자기가 뭐 돈 빌린 데다가 이렇게 썼고 뭐 정치권에 대한 로비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좋은 형님들한테 뭐 줬고 뭐 이런 식으로. 좋은 형님들이 굉장히 정치권 이런 데 많이 계시겠죠. 법 쪽에 이런 데. 그러면 지금 두 분께서는 그러니까 정치권 법 쪽에 뿌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는 현금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요? 예. 아니 그러면 세탁의 일종이죠 이게. 예. 자, 이제 여야 간에 이제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공방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죠. 오늘 여야 대표들도 상대방 대선 주자들에 대한 공격에 나섰죠. 조멘토.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을 직접 겨냥했는데요. 오늘 세계일보가 보도한 윤석열 장모 변호 문건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 전 총장이 검찰을 사유화했다는 건데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장모가 10원도 남한테 손에 끼친 적이 없다라고 정진석 의원을 통해서 보도됐을 때 그 말이 뭔가를 했더니 이렇게 철저하게 변론 준비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10원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이 문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 공수처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송 대표는 곽상도 의원의 의원직 사퇴도 요구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의원직 제명을 언급한 데 대해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제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대장동을 직접 방문해서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화천대유 황당외당, 대장동에 환원하라 이런 피켓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직접 겨냥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이 의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했던 판단들로 인해 가지고 이익을 얻은 주체가 누구이고 손실을 입은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면은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저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네,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는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 이제 세 곳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오늘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상당히 많은 속보가 앞으로 좀 쏟아질 것 같으니까요. 뭐 얘기 안 해도 알죠? 네, 류 실장이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화천대유 압수수색 검찰 본격 수사 김만배 윤석열 연결 고리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5차선 안도의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8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다정회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텔레파시를 보내면서 신혜원 체커에게 물어볼 텐데요. 어떤 키워드가 정답일까요? 삐리삐리, 삐리삐리. 네, 맞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허위 발언입니다. 네, 삐리삐 정답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허위 발언인데요. 하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한 허위 발언으로 검찰에 송치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랑제일교회가 열었던 집회에 참석한 횟수도 거짓으로 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이었던 지난 4월 한 토론회에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주도하는 집회에 한 번 나가 연설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생경제연구소는
오 시장이 전광훈 씨가 주도한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고도 거짓말했다며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이번 주 토요일 검찰에 진술하러 간다며 출석 조사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인구 감소세입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인구가 2만 명 가까이 자연 감소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 출생아 수는 2만 2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8% 줄었는데요. 이는 통계 작성 이후 7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반면 7월 사망자 수는 2만 5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7.1% 늘었습니다. 이렇게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3,300여 명 더 많아지면서 인구가 줄었는데요. 인구 자연 감소는 지난 2019년 11월 이후 21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출생아 수도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이후 6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연간 출생아 수도 작년에 이어서 20만 명대에 그칠 것으로 보여서 인구 감소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부천의 왕입니다. 자칭 부천의 왕이라며 재력을 과시했던 기업형 성매매 조직의 총책과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이 6개월 동안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익만 해도 7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경기 부천과 인천 부평 등에서 오피스텔 34곳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책인 30대 정 씨에게는 성매매 여성들과 직원들을 폭행에 다치게 한 혐의도 적용됐는데요. 경찰은 정 씨 일당에게 성매매 여성을 공급한 소개업자의 계좌를 압수수색해서 이들과 연결된 또 다른 성매매 업주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야 대선 소식 차례로 짚어볼 텐데요. 먼저 국민의힘 쪽입니다. 어제 대선 경선 4차 토론회가 진행이 됐죠. 양강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을 향한 다른 후보들의 집중 견제가 쏟아졌습니다. 물론 두 사람 역시 신경전을 벌였죠.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토론회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이건 토론이 아니잖아. 이건 토론이 아니잖아. 너무 짜증났어. 어느 동네나 동네북은 한 명 이상씩 있기 마련인가 봅니다. 민주당에선 이분이 동네북이었죠. 동네북 인생 더 채우고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대선 후보 중 한 명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제목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네북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동네북 신세다 이런 내용인데요. 국민의힘 토론회에도 동네북이 있었는데요. 진짜 만만해서 동네북이라기보다는 잘 나가다 보니까 집중 견제를 당하는 거겠죠.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은 동네북 2명인데요.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입니다. 이 둘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4차 토론회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읽어준 남자, 초익남 박마커 출발합니다. 대북 정책이 우리 당 성격하고는 전혀 달라요. 문재인 정권 2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문성열이라는 말도 지금 SNS에 떠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후보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번 토론회에서도 윤석열 대 홍준표의 대결은 이어졌습니다. 동네 북끼리의 싸움이었다고나 할까요? 역시 포문은 홍 의원이 먼저 열었는데요. 윤 전 총장의 취약점은 외교 안보 이슈라고 판단했나 봅니다. 관련 이슈를 중점적으로 캐물었는데요. 문성열, 윤 전 총장에게 새로운 별명을 붙여줬죠. 윤 전 총장의 대북 공약이 문재인 정권과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변국의 공조를 강화해서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면 남북 간 소통을 확대한다. 네. 이거 문재인이가 늘 해오던 거죠. 문재인 판문점에 남북의 상설 사무소 설치한다. 네. 이것도 문재인이 해오던 거죠. 네. 심지어 냄비 공장이 아니라 첨단산업까지 유치하게 해준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나은 거예요. 홍 의원 지난 토론회에서 장학 퀴즈를 준비했었죠. 작게 5015가 뭔지 아는지 윤 전 총장의 개념 테스트를 해봤었는데요.
작게 5015 아시죠? 네. 작게 5015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아니 작게 5015 아시냐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오로지 윤 전 총장만을 위한 장학 퀴즈는 계속됐습니다. 공 선생의 1대1 밀착 과외라고나 할까요? 윤 후보님. 네. 남북 전력 지수라는 거 아시죠? 전력 지수요? 예.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어떤 건지. 이게 재래식 군사력 지수로 보면 남이 100이라면 북은 한 97 정도 됩니다. 홍 의원 대장동 의혹을 두고도 윤 전 총장을 때리는데요. 검찰총장으로 있었으면서 미리 알지 못한 죄를 물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그래 악취가 처음부터 났었는데 총장 계실 때 그 전혀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네. 그건 몰랐으면 무능한 거죠. 글쎄 뭐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 윤 전 총장 이제 그만 좀 하라는 듯 냉소 섞인 헛웃음으로 응수하는 모습이죠. 윤 전 총장도 회심의 반격을 가했는데요.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호론했습니다.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이거 뭐 나쁜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2018년 이제 지방선거 때 그 당대표 그 지원 유세를 우리 당 단체장 후보들이 막 거부하는 일이 있었죠. 당 대표의 지원 유세를 좀 오지 말아달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승민 전 의원도 윤 전 총장의 아킬레스건은 외교 안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핵 공유와 전술 핵 재배치 공약을 두고 윤 전 총장이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는데요. 미국의 핵 공유와 전술핵 배치를 요구한다고 그래놓고 이걸 또 반대한다고 그러시니까 어느 게 진짜 우리 후보님의 입장이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똑바로 안 읽어보신 모양인데 아니요, 읽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꾸 안 읽어봤다 그러시는데 읽어봤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핵공유나 전술핵 배치는 미국 정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의 그 확장 억제가 도저히 안 될 때 미국과 상의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는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단계에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지. 주도권이 지금은 저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막간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요. 윤 전 총장이 해당 공약을 발표하던 날 전술 핵 배치나 핵 공유하는 선을 그었더군요. 핵공유나 그 전술핵 배치 문제가 좀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좀 서두르게 되면은 북한 비핵화 문제를 저희가 추진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거의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유 전 의원 지난 토론회에 이어 뒤끝 컨셉트도 이어갔습니다. 직전 토론회 발언 문제 삼기가 전략인 듯한데요. 그럼 배신자 프레임을 계속 안고 나가시겠다. 지난번 토론 때 저한테 배신자 프레임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셨듯이 3차 토론회에선 2차 토론회에서 나왔던 홍 의원의 배신자 프레임 발언을 도마 위에 올렸었죠. 이번엔 3차 토론회에서 나온 윤 전 총장의 발언에 태클을 걸었습니다.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이렇게 더럽게 썩었나. 이거는 정말 청소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일반적으로 판검사를 지칭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 묵묵하게 정말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아니고 또 유승민 후보님도 부친과 형님이 다 법관 출신 변호사 아니십니까? 윤 전 총장의 부친, 형님 발언이 거슬렸던 모양인데요. 유 전 의원, 윤 전 총장을 향해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판검사를 욕하지 마라 그러면서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저희 형 이야기를 하고
또 윤 후보 캠프에서 제 딸 이야기를 하던데 가족은 좀 건드리지 맙시다. 아니 다른 사람도 다 가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진짜 제가 유 전 의원도 윤 전 총장의 영린을 건드리고 말하는데요. 부인과 장모 비리 얘기를 꺼내자 윤 전 총장도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윤 후보님 부인하고 장모, 예? 그 수많은 비리가 나도 제가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아니요. 진짜 이야기해 볼까요? 하세요. 예? 질문 시간 아니, 얼마 안 왜 남았습니다. 가족을 그렇게 건드리고 그럽니까? 아니, 아무 네. 잘못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홍준표 매도하시면 안 되죠. 예, 같은 신이라 믿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번엔 대윤전선에 가담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전선을 확장했는데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윤 전 총장이 관련 수사의 중단을 지시한 점을 비판한 겁니다. 윤 전 총장은 추가 수사만 남은 상태였고 검찰의 오랜 관행상 선거 기간 동안만 수사를 일시 중단시켰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돌아온 말이 더 날카로웠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총선 전이어서 선거 끝나고 수사라고 했다. 여권이 총선을 치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으면 수사를 중단시킨다. 이런 명백한 불법 사건에 대해서도 정치적 고려를 해서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이것이 그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말을 듣는 정치적 고려가 아니고요. 오히려 윤 전 총장도 여러 차례 수세에 몰렸지만요. 홍 의원을 향한 다른 후보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외교 안보 공약이 주된 타깃이었는데요. 모병제, 독자 핵 무장 추진, 아이언돔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병제라면 병력 몇 명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한 30만 하려고 그래요. 임기 내금 30만? 지금 55만인데 25만을 확 줄이겠다고요? 아니. 나라 먹겠습니다. 난 저런 식으로 억지하는 사람은 참 질문 이동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뭐 국방세 얼마 거둘지도 모르겠다. 병력 감축 계획도 구체적으로는 안 잡았다. 이거는 그 완전히 구라 공약이죠. 홍준표 의원님 얘기하는 베네수엘라고는 직행 열차 핵무장 추진하는 순간 그게 현실화가 됩니다. 저렇게 자, 윤석열 후보에게 어떻게 질문을 대통령 바꾸기 위해서 하겠다고 묻겠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원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언돔을 그 고리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언돔이라는 그거는 북한의 장사정포나 방사포로부터 우리 수도권을 방어하는 거고 원전을 지키기에는 전혀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홍 의원 자신에게 쏟아지는 집중 포화가 내심 흐뭇했던 모양입니다. 자신이 강한 후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여긴 건데요. 정치 경력 25년에 달하는 고단수죠. 마무리 발언에서 강자의 여유를 보였습니다. 최근 제가 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처럼 견제가 참 심해졌습니다. 자, 오늘은 동네북이 된 양강 후보들 위주로 4차 토론회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다른 야권 대선 소식은 들어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토론회 동네북된 양강, 집중포화 속 고군분투. 네. 자, 어젯밤 늦게 진행된 토론회 내용을 좀 정리해봤고요. 홍준표 의원이 어제 뉴스룸에도 출연을 했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이어갔죠. 네, 어제 홍준표 의원이 뉴스룸 인터뷰에서 그 사건,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을 담당했던 수원지검장 등이 전부 대장동 사건의 고문 변호사로 들어가서 비리를 은폐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대검찰청 범죄정보 수집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장동 비리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를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 그건 나는 상식에 반하는 검찰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 겁니다. 네. 실제로 그 사건에 담당했던 수원지검장이나 또 그 당시에 라인에 있었던 검찰총장이나
그 사람들이 전부 대장동 사건에 고문 변호사로 들어가서 대장동 사건의 비리를 은폐하는데 앞장을 선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진행되는 범죄 사건의 보고를 범죄 정보과를 통해서 총장이 보고받지 않았다? 그거는 저는 상식으로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홍 의원은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과잉 수사라고 한 것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홍 의원은 옛날에는 누가 뭐래도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쭉 했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몇 년 전 뼈저리게 느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지지율이 많이 오른 요인에 대해서는 젊은 층과 장년층의 호응이 크게 늘었다면서 조금 더 있으면 경선 판세는 기울어질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성 유권자에게 비호감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진심을 알게 되면 판이 달라질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성 정책 발표가 연기된 이유는 팀의 전문가들이 만들어온 여성 정책이 저하고 맞지 않고 어설프게 만들어서 제가 다시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토론 장면도 잠깐 저희가 봤지만요. 이제 홍준표 의원에 대한 당내 주자들의 공격도 아주 좀 매서워지고 지금 그 양이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원희룡 전 지사도 지금 이제 홍준표 의원을 향해서 이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좀 표현이 세더라고요. 깡통이라고 표현했죠. 네, 그렇습니다. 원 전 지사는 홍 의원에 대해서 그 축구로 치면은 공 점유율이 가장 높으신 분, 토론을 주도한 맛이 있는데 하나씩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다 깡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4차 토론회에선 자신을 향해 유약하다라는 평을 한 홍 의원에게 맞불을 놓은 건데요. 해당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도 설명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저분은 깡통이에요. 예? 버럭 깡통. 내용이 막히면 소리 질러가지고 남 그냥 뭐랄까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식인데 어제 예. 왜 저랬냐면요. 예. 자, 핵 공연이 핵 배치니 하는데 그게 결국 미군 핵 다 배치하겠다는 거거든요. 핵 개발을 할 거냐? 예. 압박용으로라도. 그러니까 끝까지 대답을 안 하세요. 예. 그래서 핵무장도 안 할 거면서 무슨 미국에 대한 압박이 되느냐. 미국은 전 세계 비약산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거 무너뜨리면 전 세계가 무너지는데 주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유약해가지고 이렇게 버럭한 거예요. 원 전 지사는 홍 의원의 공약사항을 두고 하나씩 내용을 들어가 보면 탈탈 털리고 있다면서 오죽하면 탈곡기, 홍탈곡이라는 얘기가 나오겠냐라고 비꼬았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할 면밀한 검토라든지 다른 입장에 대해 설득을 하고 해야 하는 그런 충실도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반면에 원희룡 전 지사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처음에는 약체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는 여유도 있고 막상 몇 번 해보니까 홍준표 후보의 버럭에도 받아치는 길이 있구나 이런 걸 파악하신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자, 이어서 말하는 기세를 보면 이재명의 홍준표 정도가 가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홍준표가 이제 깡통이 돼서 토론이 재미있어질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원희룡 전 지사가 캠프 안에 대장동 TF를 꾸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 전 지사는 워낙 큰 사건이고 또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서 고리를 맞춰나가는 것만 해도 집중도를 요하기 때문에 법조, 금융, 세제, 부동산 전문가들을 엮어서 우선 팀을 만들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특히 화천대유 측이 이익 제공을 약속한 유력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 법조, 언론인 등 각 분야별로 경부선, 호남선, 경의선별로 인맥이 좋고 가장 영향이 좋은 게이트키퍼들로 관리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전역한 예비역 병장들을 만났다는데 어떤 대화가 오갔어요? 네, 그 이른바 밀리터리 토크, 밀토기라고 하잖아요. 그 윤 전 총장은 예비역 병장들로부터 군복무의 실상과 정부에 대한 장병들의 요구사항을 들었는데요. 지난 22일 군 복무 경력 인정과 국가 유공자 수당 2배 인상을 골자로 하는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한 바 있었죠. 이 자리에서 군 복무에 대한 학점 인정제를 현재 24개 대학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를 하고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현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은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 등에 대한 보상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국가 책임의 군생활 안전보장 보험 가입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혜택과 군인 수당 현실화, 군인 자녀 교육 여건 보장과 간부 숙소 개선도 공약을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잡겠습니다. 동래북된 국민의힘 양강 토론의 집중 견제 속 고군분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쏘는 정치입니다. 이번엔 민주당입니다. 50만 명의 선택이 달려있죠. 민주당 대선 경선의 두 번째 슈퍼위크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이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인데요. 투표를 하루 앞두고 치러진 어젯밤 TV 토론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어젯밤 민주당 TV 토론. 요즘 정치권의 이슈 블랙홀이죠. 역시나 대장동 의혹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명추연대 대 낙박연대 전선이 거졌습니다. 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그 썩은 악취가 진동을 하고요. 제2의 LH 사태인 줄 알았더니 더 나가서 제2의 수서 사태에 맞먹는 정관계 로비, 부패 아수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견해가 같습니다. 저도 큰 충격을 받고 있고요. 어느 쪽에 찬동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 이것 또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과 이낙연 전 대표 주거니 받거니 대장동 의혹을 문제 삼았는데요. 박 의원은 처음부터 개발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나를 세웠습니다. 이른바 설계자죠.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서 말입니다. 대장동을 설계하고 주도했었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이 공공성 관련해서 다른 데와 다르게 민간 개발과 다르게 어떤 공공성을 확보를 하셨는지 설명을 좀 주세요. 그들이 1,800억, 우리가 이제 5,500억 이렇게 받았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쪽이 좀 비율이 늘어났는데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그 예정된 수익의 5,500억 이상을 저희가 환수한 게 공공성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다시 성남시장 다시 되시면 똑같이 하실래요? 그랬더니 그거 좀 유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장동 개발 이익은 100% 그 민간업자들이 국민의힘에 결탁된 그 세력이 먹었을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최소한 노력한 건 인정해 주시죠. 그렇죠. 그럼요. 이낙연 전 대표는 사후 조치를 따져 물었습니다. 토건 비리인 걸 알고 난 뒤엔 뭘 했느냐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난 뒤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제가 조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저는 성남시장도 아니고 도시공사를 지휘하는 입장도 아니고 요컨대 아무것도 안 하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니까. 아니 그걸 후보님과도 뭘 하셨겠어요? 제기된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하는 게 아니냐. 이 지사 입장을 집요하게 캐묻기도 했죠.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했거든요. 우리 이 후보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경찰 취조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하셔서 답할 기회를 좀 주신데. 합동수사본부 구성안에 대한 찬반을 여쭙습니다. 저는 합동수사본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최대한 빨리 해라 이런 입장이고요. 이 전 대표의 거친 공세, 이를 막아선 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왜 내부에서 총질을 하느냐, 나를 세운 겁니다. 국민의힘과 공작이 되셔서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캠프에서는 MB에 비유하기도 했고요. 우리 추 후보께서 내부 총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늘 하시는데 왜 추 후보님은 저한테 내부 총질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흠이 없는 후보 이런 말씀을 연설심마다 또는 토론심마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그건 정말 비겁한 네거티브 방식이 아닐까 싶고요. 추 후보님은 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그걸 다 얘기하기로 치면 제가 얘기했던 것에 몇십 배는 될 것입니다. 본인도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이 전 대표가 대장동 의혹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었죠. 도대체 뭐냐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도대체 무엇을 더 아신다는 것인지 아신다면 왜 자꾸 입을 다무시고 계시는지요? 입을 다문 이유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제보는 많은데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네, 제보도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캠프에서는
저희가 이 구체적인 어떤 증거나 뭐 이런 걸 갖지 않고는 거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명락 대전보다 더 거셌던 추락 대전. 사실 양 캠프 TV토론 전부터 기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먼저 도발을 한 건 이낙연 캠프입니다. 사퇴한 후보들의 표를 무효화하는 거에 대해서 안 된다. 당무위 소집을 요구했는데요. A 후보가 49.9%를 득표했을 경우 그 후보가 1위 후보일 경우 반드시 결선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선 투표 결정되기 직전에 한 후보가 사퇴를 해버리면 50%를 초과해서 50.001%를 득표했다. 이러면 결선 투표가 없이 그 후보가 당선인으로 결정이 되는 대단히 문제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사퇴할 후보로 추 전 장관을 슬쩍 거론한 겁니다. 앞으로 추미애 후보가 사퇴 안 한다는 보장도 못하죠. 말하자면 어쨌든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것은 좀 기울어진 운동장 경기하면 안 된다. 추 전 장관이 중도에 하차하면 이낙연 캠프가 바람하지 않는 결선 투표는 한마디로 요원해집니다. 현재 이재명 지사의 누적 투표율은 53.37%인데요. 추 전 장관이 사퇴한다는 가정하에 다시 계산해 보면 59.75%로 수직 상승합니다. 이낙연 캠프 입장에선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겠죠. 추미애 캠프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중도 하차설에 발끈했는데요. 상대 후보의 사퇴 가능성을 더 씌우는 건 용납할 수 없는 비열한 언행이라면서 이병훈 대변인의 해임과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이 추미애 캠프가 강하게 반발할 거란 걸 몰랐을 리는 없을 듯 싶은데요. 굳이 추 전 장관의 사퇴 가능성을 언급한 데는 두 가지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나는 추 전 장관을 향한 경선 완주 압박,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효표 기준을 손봐야 한다. 당 지도부에게 보낸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선룰, 이낙연 캠프의 바람대로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지금 현재 있는 법 규정을 저희 당에 어쩌면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인데 그를 무시하고 달리 이를 집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개정하려면은 또 전당원 투표에 의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특별 당규라. 그냥 바꿀 수도 없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의 마지막 분수령으로 꼽히죠. 선거인단 50만 명이 참여하는 두 번째 슈퍼위크 투표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 투표 결과에 따라 결선 투표 여부도 윤곽이 잡힐 걸로 보이는데요. 이 지사가 또다시 과반 확보에 성공한다면 본선에 직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번 투표가 가장 절실한 건 아마 이낙연 전 대표일 듯 싶은데요. 오늘의 톡순 한마디 이 전 대표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민주당 경선이 더 감동적, 역동적으로 가야 합니다. 민주당 경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2차 슈퍼위크 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물론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표를 호소했죠. 네, 이재명 경기지사는 강력한 민주개혁 정부를 선택해달라면서 이번 대선은 기득권 적폐 세력과의 마지막 승부라고 말했는데요. 그 어떤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두려움을 감수하며 과감히 개혁을 선택하는 용기와 추진력, 실력을 가진 이재명이라야 이길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기적은 기적처럼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했다면서 2차 선거인단 여러분이 기적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고발사주 의혹에 국민은 분노한다면서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캠프에서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죠? 그렇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죠. 홍영표 의원은 이낙연 캠프 의원단 전원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한다면서 우리 사회와 정치, 언론, 법조에 스며든 부정과 비리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 호소를 했는데요. 국민이 걱정하시는 부정과 부패 척결, 제도를 통한 바르고 빠른 개혁, 이낙연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대통령 이낙연을 민주당 후보로 선택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영상도 나왔지만 이제 캠프 소속 의원들이 오늘 정부 참여해서 기자회견도 열었는데 일단 대장동 관련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캠프와 당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증거 없이 거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혹만 제기하는 건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빨리 합수본을 설치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것을 위해 저희도 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이제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죠?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공정과 정의가 많이 무너졌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하나의 지역, 용산경찰서가 5개월째 주무르고 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지적했고요. 검찰과 경찰이 어떤 자세로 수사할 것인가가 훗날 두고두고 검증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검찰과 경찰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사퇴한 후보의 표를 이제 무효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낙연 캠프 쪽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당에서 따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어요. 일단 이 캠프의 총괄 본부장인 박광원 의원에 따르면 아직 당으로부터 아무런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의 움직임을 보고 다음 단계를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관련 논란은 조금 더 이어질 그런 상황으로 보이네요. 자, 오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명추대 낙박 충돌, 국민의힘과 쿵짝, 제2의 수서 비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본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그 여야 토론 보니까 저도 뭐 이제 군데군데 봤는데 뜨겁네요, 분위기가. 그렇죠? 네. 그 관련해서 속보가 좀 많이 들어오니까요. 대장동 관련해서 이제 유 실장이 그거 좀 잘 챙겨주고요. 자, 이어지는 썰전 라이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네.